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야단 법석입니다. 4월 2일 날 상호관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별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요.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 국채 가격도 폭락하고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 났는데요. 그러더니 지난 9일에는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연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다시 떨어진 만큼 다시 오르고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관세, Universal Tariff라고 하는 거, 그 10% 하고요. 너희 나라가 하는 만큼 미국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입니다.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이런 품목별 관세, 이 세 덩어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연기한 것은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입니다. 보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 관세 이야기를 보다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관세, 타리프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 뿌리가 근데 아주 깊더군요. 이거는 1987년 9월 2일자 뉴욕타임스 28면에 실린 전면 광고인데요. 트럼프가 낸 전면 광고입니다. 이걸 내기 위해서 거의 10만 달러를 지출을 했대요. 10만 달러면 그 당시에는 집 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왜 미국 시민들이 돈을 내서 일본처럼 부유한 이 나라를 지켜주느냐? 그들에게 세금을 매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세금은 뭐겠습니까? 그건 관세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레이건을 향해서 한 소리였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뭘 했던 거냐? 그 당시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자유화 정책을 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도 자유무역 쪽으로 상당히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자유무역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매겨라. 그렇게 매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군대에 써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의 그 당시 그 말을 듣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41살 때 전면 광고를 냈던 바로 그 내용,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라고 하는 데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미국인들이 사실은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서 화가 날 만도 했었어요. 그 당시를 기억해보면 미국 거리에 아주 낡은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동차 범퍼가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차에다가 이렇게 철사로 묶고 다니는 차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일 정도로 그렇게 미국 경제 사정이 안 좋았어요. 실업률은 거의 10%에 이르고 이런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혼다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하고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제일 잘하던 것들이었는데 왜 쟤네들이 저러는 거냐.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영화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스타워즈라고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나쁜 편이 나오잖아요. 나쁜 놈들.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기억하세요? 그거 다 일본 군복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인들이 입었던 군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쁜 편은 그건 일본이에요. 하지만 사실 일본 때문에 미국이 어려워진 건 아니었어요. 당시 미국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도 같이 높고 하는 두 개의 고통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일. 이것은요, 1970년대 그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1973년부터 산유국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오페크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유가를 엄청나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배럴당 3달러 하던 것이 1년도 안 돼서 12달러도 되고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생산량은 줄어들지, 그리고 물가는 오르지, 실업률은 높아지지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은 이걸 제대로 극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아주 현명하게 극복을 했던 겁니다. 에너지 전략형 제품으로 잘 극복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보면 미국의 자동차는 어땠냐면 엄청나게 컸죠. 석유가 쌀 때 거기에 적응되어 있던 자동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어때요? 석유가 비싼 때 거기에 잘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는 크기도 작고 기름도 덜 먹고 이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를 미국 소비자들도 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가성비 좋은 일본산 수입품 덕분에 미국 물가가 덜 올랐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1980년대 중반 그 무렵부터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레이건 시절이었던 거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집채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걸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또 인텔이 원래 D램 만들던 회사거든요. D램 같은 거를 일본이 만들어내고 일본산 D램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인텔이 그걸 만들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어디에 착수를 하게 되느냐? 로직 반도체, CPU, 그게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라든가 또 구글, 애플의 아이폰,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혁신들이 미국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따져보면요, 미국의 이와 같은 혁신의 성공 뒤에는 아시아의 이 가성비 좋은 제조업, 이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국제 분업을 통해서 아시아가 그걸 싸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서로 협업이 된 거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거는 경제학을 상당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호의 경제TV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국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오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서 뭐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것도 이런 인식의 결과물인 거죠. 이번 트럼프 사태 때문에 고율 관세가 좀 이상한 것처럼 되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고율 관세가 정상인 상태입니다. 저율 관세, 자유무역, 이 시대는 아주 최근에 극히 일시적으로 있었던 7, 80년 동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조선시대 무역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1876년 개항과 더불어서 무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관세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관세율은 얼마였느냐? 10%를 기본으로 하되 사치품, 시계, 양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30%를 매겼대요.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율이 적용이 됐다고 하던데 정확히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독자적인 관세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세율이 굉장히 셌어요. 1949년 당시 평균 관세율이 31.9%였어요.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높아졌죠. 그래서 1961년에는 39.4%, 4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입장은 뭐였느냐? 외제품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양담배 피우면 잡혀갔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한 거. 이게 전두환 정권부터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또 김영삼 때는 OECD에 가입도 하고 세계화 정책을 펴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역 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그 뒤에 이제 WTO라든가 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이런 걸 거치면서 관세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거죠.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이 8.6%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40%에서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여전히 많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0.1%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관세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미국 1.5%.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의 미국인 거죠. 또 일본 1.6%, 중국마저도 3.1%예요. 우리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 8.6%라고 하는 것도 1960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관세가 높았던 이런 현상, 이건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남북전쟁 직후 1866년부터 미국 관세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시 관세율 50% 육박하잖아요. 근데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국민들 사이에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남부는요, 면화를 영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면직물 산업이고 전부 영국에서 제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은 자유무역을 원했던 거죠. 반면에 북부에서는 제조업을 많이 했던 거예요. 공장들을 많이 돌렸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국하고 직접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상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북부 사람들은 관세를 매겨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관세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 승리한 쪽의 입장에 따라서 관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차츰 떨어져서 1920년대 한 6%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공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익단체들이 관세율을 올려달라고 막 요구를 한 것도 있었고, 대공황 때문에 실업률이 또 치솟고 이렇게 되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관세를 쫙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좀 돈 좀 벌었다고 까부는구나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관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됐던 거고, 그게 관세 전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들마다 관세 장벽을 높였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세계의 무역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정치 세력이 다른 곳에서 그 불만에 대한 탈출을 찾아요. 그게 배타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십상인 거죠. 다른 나라 가서 점령하고, 야,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야, 다른 것들 다 깔아 뭉개버려, 이런 식의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때 대일본 제국을 부르짖으면서 만주 가서 침략하고 중국 가서 전쟁 벌리고 태평양 일대 다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독일의 히틀러, 나치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변 나라들 다 침략을 하잖아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뭐 아프리카 침략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끝은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계가 뒤죽박죽되고 뭐 수천만 명이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그 전쟁이 미국이 앞장을 섰던 연합국 측의 승전으로 끝나게 되고요. 승전국 대표 미국이 세계에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무역 장벽 이렇게 높이지 말자. 그거 했더니 얼마나 세상이 위험해지느냐.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자. 그래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것, GATT, 가트 체제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하자. 우리 미국 달러의 가치는 너희들에게 100% 금으로 보장을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미국 달러에 대한 교환 비율을 여기서 고정을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가트 체제와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자유무역 그리고 왕성한 국제무역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이 가트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 참여한 나라들은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독일은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미국 관세율도 그 이후에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 관세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평균 관세율 20%를 넘게 된다면 이거는 100년 만에 최고 세율이 될 겁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까?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해서 적용되는 관세율과 더불어서 그 나라 경제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도 상당히 좌우가 되는 거죠. 이 표에서 보시듯이 멕시코와 베트남, 이건 거의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GDP에서 대미 수출의 비중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율 관세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큰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GDP의 한 7% 그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마 반도체는 그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자기들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자동차는 최종 소비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의 정의선 회장이 부랴부랴 백악관을 찾아가서 우리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중국의 경우는 어떠냐? 관세율 125%를 적용받게 됐는데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것에 상당히 적응을 한 상태고, 바이든 정부 때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긴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상당히 적응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과연 그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복원시킬 수 있을까?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를 누가 냅니까? 그거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입업자는 그 관세 부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값이 올라가잖아요. 판매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걸 좀 회복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값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외국의 수출업자는 수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값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한쪽은 값이 낮아지고 다른 한쪽은 값이 올라가고, 그 차이가 관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밖에서는 생산이 줄어들고 미국 안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늘리는 거 아니냐? 현대차가 그러고 있듯이 투자는 어느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미국에다 공장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지 정말 의문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노동력 부족입니다. 미국에 그 공장을 돌릴 노동력이 없어요. 실업률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2025년 3월 현재 미국 실업률이 4.2%예요. 4%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일할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거기에 뭔가를 구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외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든가 우리 한국의 노동자가 들어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능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서도 미국 내에 제조 부활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로봇이 상당히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100% 대체는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상당 부분 사람의 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을 주가가 저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하자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을 쳤죠. 그런데 4월 9일 날 90일 동안 관세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0%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확고한 인식이 이제 뭐냐면 관세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무기화 이걸 계속 강행을 할까요?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관세 효과를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이 주가만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국채 가격도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미국 국채가 위험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또 그 베센트라고 하는 그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보편 관세 10% 정도는 뭐 그냥 놔두지 않겠는가. 하지만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중국이 또 문제인데요. 125%의 관세를 적용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요.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는 그냥 나라가 망할 지경일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미 수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의 대결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트럼프 측이 그것이 불편해서 협상을 오히려 제안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국 때문에 오히려 타격을 입을 나라들은 우리 한국 같은 나라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중국 경제에서는 비중이 작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여전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게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글로벌 다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요. 이런 상황은 중국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혼자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을 잡을 상대가 누구냐? 그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중국도 이미 동남아 국가들, 뭐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품에 안으려는 작업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참 큰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